네, 우리 서부여성발전센터 디카 촬영과 포토샵 편집이라고 하는 오늘 개강하는 첫날입니다.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 제작을 해요. 동영상으로 저 시간별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제 홈페이지에 공방에 다 올려놓을 거니까는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수업이 이제 포토샵인데요. 6페이지 보시면은 포토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사진 가게죠. 사진 가게. 포토샵. 네. 미국에 있는 아도비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그래픽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맥킨토시라고 하는 미국 애플 컴퓨터 맥킨토시라는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전문적인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했던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펜티엄 컴퓨터들이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도비사가 포토샵을 맥킨토시에 쓰는 거 말고 일반 우리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토샵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서 공급한 지가 꽤 좀 된 거죠. 그게 우리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져서 그렇게 이 수업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버전이 이제 포토샵 뭐 6.0, 7.0까지 갔다가 8.0이라는 말을 안 하고 포토샵 CS, 그 다음에 CS2, 3, 4, 5, 6 그리고 나서는 이제 포토샵 7은 안 나가고 포토샵 CC 크라우드 버전이라고 하는 거로 이제 CC가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CC2 뭐 CC3 이렇게 나가겠지만 그래서 CC 버전까지 나가 있고요. 가장 많이 활용하는 버전이 CS4예요. 예,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보거나 컴퓨터에 국가기술 자격, 국가공인 자격들이 있거든요. 포토샵 자격들이. 그때도 CS4를 가지고 주로 시험을 봅니다. 예. 저 건너편 강의실도 포토샵 활용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쪽 거는 CS6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6이든 4든 모르는 사람은 4가 편해요. 예. 자, 포토샵은 사진을 새로 만들 수는 있지만 거기에다가 뭐 붓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새로운 사진을 그리는 거는 좀 힘들고요. 가능은 하겠지만 힘들고 포토샵으로는 주로 촬영해온 사진을 가공하는 거예요. 가공. 얼마나 가공하느냐 하는 거죠. 얼마나 멋있게 가공하느냐. 예. 진짜 가짜인데 진짜처럼 만들기도 하고 막 합성을 해요. 합성. 예. 그런 것들도 제가 영상을 갖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제 포토샵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실행하고 나면은요, 이제 한 번은 실행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시작 버튼 누르면 이제 여기 포토샵이 어딘가 이렇게 걸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요것이 포토샵의 화면입니다. 자, 7페이지 보시면은 시작, 모든 프로그램, 아도비 포토샵 CS를 선택하거나 바탕화면에 포토샵 CS 아이콘이 있으면 걔를 더블 클릭한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포토샵 아이콘은 바탕화면에 없어요. 누가 만들어 놓기 전에는.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은 한글 2007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아이콘이 본래 만들어져요. 얘를 설치하면. 근데 포토샵은 설치해도 이렇게 바탕화면에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제가 일부러 꺼내놓은 거고 있으면 더블 클릭하지만 없으면 일일이 찾아야지. 뭐 여기서 찾아야지. 자, 지금 화면이 좀 보세요. 화면 저 위에 보면 포토샵 해가지고 뭐 BR 브릿지 시작, 그 다음에 옆에 표시자 표기, 그 다음에 옆에는 손바닥 그림, 돋보기 그림, 그 다음에 회전 빠이빠이가 아니라 정렬, 뭐 화면을 확대하고 뭐 하는 게 나와. 이렇게 이런 게. 요런 거 보이세요 위에? 그 다음에 파일, 편집, 보기, 이미지, 레이어, 선택, 뭐 도움말 이런 거 보이십니까? 네. 근데 이게 메뉴들이죠. 메뉴. 그때 포토샵은요 크게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메뉴판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메뉴판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글 문서 작성을 한다든지 엑셀로 작업을 할 때는 메뉴판 기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서 메뉴를 잘 아는 단골은
메뉴판 안 보고도 척척 주문하지만 메뉴판을 모르는 처음 오시는 손님은 어때요? 메뉴판 쳐다보느라고 시간 가는 거죠. 예. 그리고 포토샵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메뉴판에 뭐가 있는지 어느 메뉴가 어딘지 알았다 치더라도 그 기능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통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메뉴 기능만 알면 만들어요. 그냥 뚝딱 만들어지는데 포토샵은 숙달을 해야 돼요. 숙달을. 예를 들어서 깍둑썰기 무를 잘라가지고 깍두기 담을 때처럼 이렇게 깍둑썰기를 연습한다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무를 선택해. 그리고 깍둑썰기를 지정을 해. 그러면 지가 알아서 척척척 잘려져요. 컴퓨터에서는. 근데 포토샵은 그 깍둑썰기 하는 연습도 실제 잘라봐야 돼. 작게 자르는 거, 크게 자르는 거, 중간치 자르는 거, 내 마음대로 자르는 종류가 많이 나와요. 그거를 다 일일이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굴에 있는 잡티가 있단 말이야. 저도 얼굴에 잡티가 많은데 제 얼굴을 사진 찍으면 사진관에서 최소한의 제 잡티는 빼준단 말이야. 근데 초보자들은 잡티 떼우는 거를 메뉴판에 있는 어떤 거를 알지만은 그 잡티를 빼내는 기능이 숙달이 안 돼서 더뎌. 근데 사진관 사장님들 요즘 보면은요, 도사야, 도사. 막 손가락이 안 보여. 막 신바람 날 정도로 툭툭툭 막 진행을 해요.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렇게 숙달이 돼야만이 어디 가서 제법 한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강의 시간에, 수업 시간에 일일이 다 반복 연습은 못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배우시면 댁에 가셔서 오랜 시간을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도 그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는 행사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 장수 사진을 찍으면은요, 특히 어머님들이 그래요. 나 이마 주름 좀 펴줘요. 그건 어디서 듣고 오셨나봐. 포토샵으로 주름 피는 걸 아시나봐. 그래서 화장으로 잡티는 좀 가렸는데, 그거 뭐 선생님 컴퓨터로 주름 피는 거 있다며요. 나 좀 펴줘. 그래요. 그게 한이 되셨나봐. 근데 너무 또 이렇게 쫙 피면 흉해요. 어르신들 너무 쫙 펴놓으면. 그래서 약간 뭉개지. 그래도 한 20년은 젊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나 빼드리지,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바로는 못 빼드리니까 다음 주에 한번 오세요 라고 해서 오셔서 크게 빼드리면 좋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아버지 장수 사진은 제가 안 했고 사진관에 직접 가셔서 해갖고 오셨더라고. 제 실력을 못 믿으시나 봐. 예. 저희 어머님은 했나 모르겠네. 뭐 아버지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사진이 걸려 있어요. 집에 가보니까. 근데 우리 엄마 사진은 안 보이는 걸 봐서는 엄마는 관심이 없나 봐. 앞으로 한 50년은 더 사시려는지. 예. 50년 더 사시면 한 130이신데 40년은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아. 예, 현대의학으로. 그 다음에 위에는 메뉴판들이 있고요. 이 메뉴판에서 보시면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왜냐면 지금 그림을 안 가져왔거든요. 이제 그림을 가져오면 여기 있는 메뉴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진하게 활성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뭐 여기 보면 가위 모양, 칼 모양, 이 스탬프 도장 같은 거, 펜촉 모양 같은 거, 이 손가락 모양, 돋보기 모양을 가지고 막 꾸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색상들이 있거든. 색상들이 있어요. 오른쪽에 색상, 뭐 색상 견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약간 얼굴도 이렇게 화사하게 필 거고, 이런 것도 하고 막 꾸미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뭐를 만들어 내보기도 하는 거죠. 자, 9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있대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실행바래. 실행바가 뭔지 몰라도 되는데 우리가 설명할 때는, 자, 실행바 중에서 그럼 실행바가 어디 있었지? 이럴까봐. 위에 있는 거 그럼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판 있잖아. 파일, 편집, 메뉴판. 그 메뉴판 밑에가 뭐예요? 옵션바. 그리고 왼쪽에 뭐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뭐
그 반청거 같은 그림도 보이고 스포이드 같은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도장 물방울 같은 것도 보이고 막대사탕 같은 것도 보이잖아요. 거기를 우리는 툴박스, 툴 공구상자라고, 공구상자. 여기 잠깐 보실래요? 여기 툴박스에 보시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를 눌러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가고 다시 누르면 두 개로 보이고 두 칸으로 보이죠. 그렇죠. 왜냐면 요즘 모니터들이 와이드 모니터를 써요. 와이드 모니터는 넓은데 높이가 낮아. 그리고 좀 더 고가들은 넓이도 넓고 높이도 높게 나와요. 근데 우리 모니터는 넓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어정쩡하거든요. 그럴 때 요거를 적절히 눌러서 필요할 때 하나로 보고 두 개로 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는 뭐라 그래요? 여기는 팔레트라 그래. 팔레트라고 예전에 우리 미술 시간에 물감 막 섞어서 비비는 거 팔레트. 근데 팔레트도 보면 이런 게 보이네. 이런 거. 요 끄트머리에 뭐야 이상한 게 나왔다. 어쩌면 좋아? 여기 뭐 이상한 거 나왔어. 눌렀더니 뭐가 이상하게 나왔어. 이런 게. 안 그래요? 눌러보세요. 고장 안 나. 고장 나면 갖다 버리고 새로 사오지 뭐. 막 누르니까 뭐가 펼쳐지고. 그러니까는 화면 안쪽으로 방향이 돼 있는 거를 누르면 뭐가 펼쳐지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뭐가 이렇게 다시 바뀌고 막 그래요. 컴퓨터는요, 사실 이 프로그램은 초보자가 배우는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선생님 저 이제 컴퓨터 껐다 켰다 하는 거 할 줄 알아요. 그리고 클릭하는 거 배웠어요. 그럼 포토샵 가르쳐 주세요. 이 과목은 아니거든. 컴퓨터에 제법 스스로도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니까 컴맹은 아니다 이거야. 이거 할 정도면 인터넷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요런 화살표 같은 거를 정확하게 누구한테 설명은 못 하더라도 몇 번 두들겨 보면 스스로가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백날 눌러도 못 알아듣겠어 이러면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시면 그 툴박스 보이세요? 이렇게? 그 툴박스에 제가 올가미 툴을 선택하세요 그럴 수 있어. 그럼 올가미 툴을 외우려면 어렵죠.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저 앞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라고 알려드릴 테고, 여기 잠깐 보실래요? 마우스를 쓱 갖다 댔더니 다각형 올가미 도구라고 뜨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마술봉 같은 거는 자동 선택 도구라고 떠 있고, 그 밑에 여기 물방울 똑 떨어지는 그림처럼 돼 있는 거는 흐림 효과 블러라고 하나? 블러 영어로 블러라고 돼 있죠? 우리말로는 흐림 효과라고 돼 있는데 우리 책에는 그 부분을 블러라고 돼 있어. 블러. 누구를 불러? 흐릿하게 만드는 거야. 연하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막대사탕 같은 것도 있잖아요. 닷지래, 닷지. 뭐 오재미 하나? 뭐 오징어 게임하다가 줄에 닷지 그건가? 그건 닷지는 아닌데. 그 다음에 T자는 글자 쓸 때 쓰는 기능이에요. 텍스트라는 거. 그러면 여기 펜촉, 펜도구라는 것도 있고 뭐 많이 화살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말로도 알아야 되고 영문으로도 알아야 돼. 영문으로도. 사실은요, 포토샵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100이면 100 다 영문으로 가르쳐요. 얘를 다 우리말로 된 게 아니라 영문으로 된 걸 가르친다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어 좀 제법 한다라고 폼 잡으려고. 그리고 우리말로 돼 있는 거를 자, 분석 누르세요 그러면 분석이 뭔지 알잖아. 여기 있는 블러,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여기 펜촉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
펜 도구 이런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흐림 효과 누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블러 도구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블러가 뭐야? 영어로 해? 근데 선생님이 척척 설명해 주네. 와, 선생님 실력 좋아. 이런 효과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초보 수업이잖아요. 저도 영어 어려워해요. 우리말도 어려운데. 그래서 한글판 갖고 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잘 하시려면 영문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포토샵은. 그래서 영어에 그 오묘한 뜻이 있어요. 영어 싫어하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포토샵 선생님들이 100% 다 하시는 말씀은 우리말 프로그램보다 영문 프로그램이 편하대요. 거기 나오는 명령어들의 의미가 묘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말로 표현한 게 어렵다라는 거야. 우리말이 오히려. 근데 우리는 뭐 전문적으로 안 할 거니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그림을 하나 불러올 겁니다. 그림을 불러오는 방법은요, 파일에 가서 열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파일에서 열기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 앞에 회색, 여기를 2번 딸깍딸깍 눌러보세요. 여기를 딸깍딸깍 2번 누르면 일단은 내 사진이란 폴더가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문서에 더블 클릭하셔서 아까 우리 포토샵반이 있었잖아요. 포토샵반 아까 옮겨왔잖아요. 네, 거기 가서 제1장에 있는 선인장이라는 거를 가져올 겁니다. 선인장. 자, 지금 선인장 그림을 가져왔는데 또 다른 그림을 가져오고 싶으면 얘를 닫아버리고 다시 가져와도 되는데요. 일단은 선인장을 가져왔는데 요거 말고 다른 그림 하나 더 가져오고 싶으시면 여기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일에 가서 오픈의 줄임말 O예요. 열기. 그리고 이번에는 그 선인장 모래협곡. 얘를 제가 또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열리죠. 그럼 제가 그림을 2개 가져온 게 여기 하나는 선인장이 있고 하나는 모래협곡이라는 게 있고, 여기 보이세요? 예. 그걸 보고 이 사람이 2개를 열어놨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한다고요? 안 돼요? 자, 이제 그 모래협곡 그림인지 뭐 선인장 그림이 상관없고요. 이 그림에서 그림이 좀 작아 보이거든요. 이걸 크게 확대하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고, 얘를 좀 줄여서 보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보시는 게 돋보기 그림이에요. 돋보기 그림. 왼쪽에 보시면 툴박스 중에 그 손바닥 그림 옆에 보면 돋보기가 있을 거예요. 예, 그 돋보기, 영어로는 이제 줌 툴이라고 하죠. 줌.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게 하는 줌. 얘를 한번 클릭해가지고, 얘를 클릭했잖아요. 그렇죠? 클릭하고 나면 마우스 포인터가 더하기로 나와요. 더하기. 맞죠? 이때 그림에다 누르시면 커지죠? 계속 누르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럼 작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Alt키 누른 상태에서 Alt키를 누르면 돋보기 그림이 더하기로 되어 있다가 Alt키를 누르면 빼기로 변해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이제는 그림이 이렇게 작아지지. 계속 그냥 누르면 커지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동네를 모르고 내가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 이렇게 드래그를 해. 그리고 마우스를 띄면 거기가 또 확대가 돼. 근데 계속 돋보기 그림을 클릭하다 보면 조그만 사각형처럼 보일 거예요. 이제 돋보기가 작동을 안 해. 돋보기가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작동을 안 하고, 보면 네모 이런 식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정사각형처럼 뭐가 보이잖아요.
요 하나하나를 픽셀이라 그래요. 픽셀. 좀 메모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픽셀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픽셀이라고 쓰지만, 픽셀이라고 쓰지만, 우리말로는 이거를 화소라고 하죠. 화소. 화소? 중국어, 한자지, 한자. 이건 뭐냐면, 이미지를 저장할 때, PC에, 컴퓨터에 저장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디카가 1200만 화소 자세히 보니까 4000에 3000이래. 그럼 4000 곱하기 3000이면 3, 40이 1200만 화도 나와요. 그러면 가로로 아까 그런 네모난 게 4000개가 나열이 되고 세로로 3000개가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면 1200만 화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사진은 해상도가 얼마냐라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컴퓨터상에서 보면은요, 아까 그 네모사 안에 그 디카 포토샵반에 1장에 있는 모래 협곡이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모래 협곡을 마우스로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요, 클릭을 했더니 567 곱하기 425가 나왔어요. 여기 협곡은 선인장도 똑같네. 567에 425죠? 다른 샘플 문서는 어떤가 볼게요. 자, 다른 샘플 문서 같은 경우에는 다 567인데 567에 395, 567에 426. 그렇죠. 이렇게. 그 567은 아까 그 사각형 네모가 567개가 있다라는 건데, 실제 567개가 있던 뭐 4000개가 있던 참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강의실 모니터가 가로 1280이에요. 우리 강의실 모니터가 가로 1280에 세로 1024예요. 다른 말로는 1280 곱하기 1024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찍은 디카가 사진이, 내 디카로 찍은 사진이 4000에 3000짜리 1200만 화소다 그러면 이 모니터 옆으로 3배, 4배까지 펼쳐지는 거죠. 이 모니터는 가로가 1280인데 내 디카가 4000이면 이 1280짜리 화면이 3개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큰 사진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 그 TV 디지털 TV 있잖아요. 디지털 TV가 일반적으로 1920이에요. 가로가. 우리 가정에 보급되어 있는 일반적인 디지털 TV가 1920이에요. 그러면 디카는 보통 가로가 4000 나오는데 4000이 나올 수 있고 5000이 나올 수도 있고 뭐 3800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TV는 1920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사진이 더 선명한 거죠, 뭐. 그리고 최신 TV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울트라 TV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가 가로가 4000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해상도가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선명한 거예요. 선명한 거. 네. 지구상에 나와 있는 디카 중에서 제가 봤던 디카 중에서 5억 5천만 화소짜리도 봤어요. 보통 뭐 1200만 화소, 2400만 화소, 이런 5천만 화소짜리는 많이 봤는데 5억 5천만 화소짜리도 봤어요. 예. 그런 거로 찍으면 얼굴이 완전히 분화구처럼 보일 것 같은데, 여기가? 예, 뭐 굉장하죠.
그 다음에 그 우주정거장에 있는 허블 망원경 있잖아. 그 카메라. 그거로 찍으면 어떻게 될지 그건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는 이런 게 좋으면 좋을수록 대신에 컴퓨터 모니터가 해상도가 큰 모니터를 쓰면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대신에 그러려면 컴퓨터도 좋아야 돼요. 컴퓨터는 별로 안 좋은데 좋은 사진을 보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버벅거려요. 예. 그럼 우리 스마트폰은 어떻게 될까? 스마트폰은 요 스마트폰은 해상도가 과연 얼마일까라는 건데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있죠? 갤럭시 S6 이런 거는 2560? 여기 2560? 뭐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뭐 어떤 거는 4000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우리 집 TV는 1920인데 요 스마트폰은 2560이면 이 스마트폰이 더 선명한 거잖아. 우리 집 TV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100만원씩 넘어가지. 그런데 그런 용도로 쓰지 않고 카톡하는 용도라면 나는 스마트폰 가지고 카톡하고 게임할 거야 라는 용도라면 중고 제품 사도 상관없어요. 최신 제품 안 사도 돼. 비싸기만 하지.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너무 크니까 줄여야 되니까 Alt키 누르고 Alt키 눌러보면 더하기가 빼기로 변하니까 그때 콩콩콩 클릭하면 짠 하고 이렇게 너무 크네? 너무 작아졌어. 그러면 이 그림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화면에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 착 화면에 크게 맞게끔 또 변해요. 자, 그 다음 막 확대를 했는데 저 위에를 보고 싶어. 그럼 마우스를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막 끌고 가야 되잖아. 그럴 때 손바닥, 아까 그 돋보기 옆에 손바닥이 있었잖아요. 그 손바닥을 가지고 이제 마우스를 이렇게 끌고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를 좀 크게 하고 싶다 이게 얘를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 컨트롤 키 누르면 또 커지고 Alt 키 눌러서 클릭하면 또 작아져요. 돋보기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돋보기가 아니라 손바닥으로 끌고 다니잖아요. 근데 좀 더 크게 하고 싶어. 그럼 다시 돋보기 눌러서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키 누르면 더하기로 변해요. 돋보기로. 응? 손바닥으로 누르고 나서 마우스 화면을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드래그. 아까 우리 컴퓨터에 가면 D 드라이브라 그랬어요. E 드라이브. 여기 E 드라이브에 가면은 여기에 포토샵 프로그램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하고 포토샵 두 개를 복사해서 가져가 쓰셔도 되고, 요 위에 포토샵이 폴더가 펼쳐져 있는 거는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해 가져서 압축을 풀어 쓰시면 됩니다. 이제 설치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고요. 설치 방법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요. 이대로 여러분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살려면 비싸요. 포토샵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공짜로 어떻게 쓰면 안 되겠는가 해서 쉽게 말하면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꺼내온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똑같아요. 프로그램은 판매하는 정품이나 그 야매로 파는 돌아다니는 거나 프로그램은 똑같은 거고, 문제는 제품 번호예요. 제품 번호. 제품 번호 가격이 돈이지 사실은. 근데 제품 번호를 제 거를 알려드릴 수도 없고 센터 거를 알려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 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컴퓨터 잘하는 전문가들이 변형을 해 놓은 거야. 그 방법이 요 안에 있으니까 그걸 읽어보시면서 설치하시면 돼요. 예. 그게 잘 안 되시면 정품 사시면 돼요. 정품 사시면 되게 쉬워요. 너무 비싸지 근데. 포토샵, 이거는 이제 포토샵만 들어있는 거고요. 이제 패키지로 돼 있어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들어있는 거는 한 150만원 정도 해요. 일반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비싸서 못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전제하에 이제 포토샵도 실행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 수업할 내용은 다 끝났어요. 근데 그냥 수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거를 조금 연장해서 좀 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국가교육 NCS 교육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이 못 나온다 그랬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7월 25일서부터 9시 반서부터 연장해서 하십시다 그랬는데, 이제 사진 찍는 거를 설명드릴 거예요. 사진 찍는 거. 근데 오늘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스마트폰 있으시죠? 네,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서 사진 찍는 연습을 해보는데요. 여기 보면 용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 해상도라는 말도 나오고, 해상도는 조금 전에 우리가 봤지. 뭐 픽셀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뭐 초점, 구도,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뭐 피사계 심도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어려운 거는 너무 어렵고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먼저 제가 제 스마트폰을 컴퓨터에 띄워보도록 할게요. 제 스마트폰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떴고요. 자, 먼저 여러분 카메라 있잖아요. 카메라. 이 카메라를 실행하면 제 카메라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지켜 보이겠죠. 그렇죠? CCTV로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촬영하실 때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 스마트폰을 자세히 보시면은 촬영할 때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그림 같은 거 있죠? 이 톱니바퀴 그림이 뭐냐면 환경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스마트폰에 이런 톱니바퀴 그림 같은 게 있는 걸 누르면 얘를, 네, 이 톱니바퀴 그림을 누르면은요 환경 설정이 나오는데, 이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요. 근데 그 중에 해상도라고 있어요. 해상도. 해상도. 그 해상도 눌러보세요. 해상도 눌러보시면 여기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이런 숫자가 3264 여기 숫자가 보이는데 8M이라고 돼 있고, 저는요 앞에 W자가 붙어서 W6M이라고 돼 있고 3.2M이라고, M은 100만이에요. 그러니까 8M이니까 800만 화소고요, 6M이니까 600만 화소예요. 근데 앞에 W자가 붙은 거는 와이드예요. 그러니까 와이드로 돼 있는 걸 누르세요. 와이드로 된 것 중에 제일 큰 거. 예, 와이드로 된 걸 누르시면 사진이 이 화면 꽉 차게 찍힌다고. 이거를 와이드가 아닌 걸 누르잖아요. 그럼 사진 보세요. 여기 왼쪽 오른쪽이 잘려나가요. 좌우가 잘려서 사진이 찍힙니다. 그래서 예, W자가 붙어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거. 그러면 보세요. 사진이 이 화면 왼쪽과 오른쪽 꽉 차서 찍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이 사진을 찍으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행사장이나 여행을 가서 사진 찍으실 때 가로로 찍으세요? 세로로 찍으세요? 내 맘이지. 내 맘인데 가로로 찍으시는 습관을 가지세요. 근데 피치 못할 상황이 있어서 인물을 찍을 때는 세로로 찍어야 멋있겠죠. 근데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어때요? 가로로 찍죠. 근데 가급적이면 가로로 찍는 습관을 가지세요. 왜냐면 우리 화면이 모니터가 가로잖아요. 세로로 찍은 사진을 우리 컴퓨터로 가져오면 작업하기가 어색해요. 컴퓨터는 가로로 되어 있는데 사진이 세로로 들어오면 어정쩡하게 들어간단 말이야. 꽉 차게 안 들어가고. 사진을 사진으로만 쳐다본다면은 가로든 세로든 상관이 없지만, 컴퓨터로 가져와서 우리가 그거를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뭐로 사용도 해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땐 가로가 낫지 않겠냐 이거지. 그 다음에 삐딱하니 찍지 마세요. 삐딱하니. 바닷가에 가서 사진을 찍었을 때 세로로 찍던 가로로 찍던 마음인데 삐딱하니 찍지는 말자고.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이게 사진에선 기본이에요. 사진 찍으실 때. 그리고 일반 이런 대형 디카들 있잖아요. 이런 디카로 사진 찍을 때는 꽤 어려워요. 초점 잡는 게. 근데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초점을 잡고 싶을 때는 그 초점 자리를 이렇게 마우스로 손으로 이렇게 딱 터치하면 이렇게 주황색 박스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초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점이 안 잡히는 부분은요. 초점이 안 잡히는 부분은 빨갛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셔터를 누르면 중앙을 초점을 잡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중앙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고 초점이 잡히면 그때 착각 찍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일반 스마트폰은 촬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일단 요거는 제가 좀 멈춰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과과정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아까 해상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이런 디카 있잖아요. 큰 디카는 어떻게 해상도를 조정하느냐, 이거 설명서를 봐야 돼요. 이 카메라의 설명서를 보시면은, 이 카메라 사셨을 때 설명서도 다 있었잖아요. 그럼 그 설명서를 보시고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메뉴판이 있는데, 이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진은 가급적이면 해상도를 크게 찍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근데 해상도가 커지면 많이 못 찍죠? 많이 못 찍잖아요. 그러면 메모리를 좀 갖고 다니셔야지. 근데 요 디카에 메모리가 8기가짜리에요. 8기가짜리 요거는 8기가짜리면 뭐 충분히 찍죠. 여행 가서 뭐 한 달 내내 뭐 6개월 동안 해외여행 다니시는 거라면 못 찍겠지만 뭐 일주일 여행 다녀오시는 거면 8기가면 사진 찍는 데는 충분할 거예요. 우리 스마트폰도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부족하면 보조 메모리 있어요. 보조 메모리 64기가까지 보통 지원이 되니까 그걸 핸드폰 안에다가 꽂아 놓고 거기다 촬영하면 돼요. 네, 그러면 여행 가서 잘 찍어 올 수 있어요. 네, 어떻게? 여기 보여드릴게요. 요 스마트폰을 뚜껑을 열면은요, 뒷면에 스마트폰 뒷면에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보조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예, 이거는 나는 핸드폰 커버가 안 뺏겨져요 하는 모델도 있어요. 그건 안 돼. 가장 좋은 거는요,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LG전자면 LG전자 서비스센터에 가셔가지고 나 메모리 좀 껴주시오. 그럼 걔네들이, 그 직원들이 이거는 메모리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그대로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거기에 저장되게끔 해주시오 그러면 돼요. 메모리에 저장되게 예, 그 메모리에. 그러면 카메라 안에서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메모리가 안 들어가 있으면 설정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메모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정이 가능한데 메모리가 안 들어가 있으면 설정을 못 하잖아요. 그럼 가셔서 서비스센터 직원 보고 해달라 그러면 안내하는 직원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고 내가 사진을 볼 때는 여기서 갤러리라는 걸 눌러보면 사진 누르면 사진이 보이잖아요. 그건 어디에 있든지 다 보이는 거고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밴드에다 보내던 카톡으로 보내던 하는 거는 똑같이 쓰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13기가를 찍어왔더라고 우리 작은 애가. 중국 교육을 갔었는데
5박 6일인가 중국을 갔다 왔는데 13기가를 찍어 왔어요. 13기가를. 그래갖고 뭐 매일매일 이제 찍잖아요. 뭐 배에서 찍는 거 찍고, 뭐 여행지 어디 가서 찍고, 뭐 애들하고 찍고, 뭐 방에서 노는 거 찍고, 그런 걸 찍어서 가져와가지고, 그 이제 다 찍어서 저한테 줬어요. 지우는 다 지우고. 근데 이게 학교에서 필요한 거라. 그래서 제가 13기가를 또 메일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사진을 작게 줄여가지고. 줄이니까 한 300메가 되더구만 또. 그래갖고 300메가를 보냈어요. 예, 사진을 또 좀 교정해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학교에서 또 쓰고, 이렇게. 예. 그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사진은 크게 찍는 거다. 그리고 초점을 찍을 때, 초점을 맞출 때는, 아까, 화면에서 손으로 이렇게 터치하면 초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터치하는 과정에서 흔들릴 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셀카봉 있잖아요, 셀카봉. 셀카봉에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찍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리모컨으로 셀카봉을 이렇게 펴가지고 또 찍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는 초점 잡기가 어렵죠. 셀카봉에다 꽂아놓고 초점을 잡을 때는 무조건 중앙만 초점을 잡아요. 근데 내가 스마트폰을 직접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터치하면 그 자리에 초점이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나서 촬영 버튼을 누르시면 차각차각 찍히는 거고. 이때 누를 때도 세게 누르면 카메라가 흔들리죠, 스마트폰이. 누를 때 세게 누르면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착각하고 소리도 나요. 스마트폰이나 디카는요, 착각할 때 효과가 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법은 아닌데 권고안이래요, 그게. 왜냐면 착각착각 찍는데 소리가 안 들리면 몰카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느낌이 있어요.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느낌이 있거든.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셔갖고 그렇게 살며시 눌러서 찍으시면 좋은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실습을 할 거겠지만 이론적인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구도. 여러분, 구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무턱대고 사진 찍으면 꽝입니다. 증거사진이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그 장면을 찍어야 돼. 그럼 착각 찍잖아요. 구도고 뭐고 필요 없지. 그 다음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좀. 어디 있냐면은 차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런 거 사진 촬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진 촬영하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거를 복사해 드릴 테니까 요런 거를 또 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자, 구도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구도. 사진을 찍을 때 구도가 있어요. 보실래요? 성벽. 남한산성, 그 다음에 남산에 가도 산성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구도를 찍을 때는, 사진을 찍을 때는 S자로 이렇게 산자락에 따라서 구도가 되어 있잖아요. 만리장성 이런 거. 그런 걸 S자 구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강강수월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찍을 때. 그럴 때는 율동미가 좀 있죠.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되기 때문에 참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쌓여있는 성벽을 약간 높은 곳에서 S자 형태로 되어 있는 곡선을 찍으면 참 예뻐요. 요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고속도로. 그러니까 저 어디 산 꼭대기에서 봤더니 밑에 고속도로가 보이더라. 그리고 그 대관령, 한계령 이런 데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꼬불꼬불 찻길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예쁘죠. 예, 그런 S자가 부드러운 S자도 있고 약간 심하게 꼬여 있는 것도 있고 꼬불꼬불 그런 것도 여러분 찍으실 만하고요. 자, 그다음 물가. 계곡에 물이 흐르는데 그것도 이렇게 녹음이 우거지면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잘 그런 데가 보이는 곳이 있어요. 계곡 같은 데 가면.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립공원에 물이 흐를 때 여기다 발 담그는 순간 과태료가 30만원입니다. 발 담그시면 절대로 안 돼요. 손을 씻을 수는 있어요. 손을 씻으면. 근데 발을 담그면 안 돼요. 예, 그럼 법으로 걸려요. 그리고 도토리 하나라도 이렇게 집다가 주머니에 넣는데 찍어요. 국립공원 직원들이. 그럼 이제 과태료, 그 자리에서 과태료가 이제 고지서가 발급되는 거죠.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도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러니까 요런 데 가서 우리 그 돌다리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돌다리 위에서 찍는 건 상관이 없죠.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찍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대각선, 이렇게 좀 경사구도죠, 경사구도. 언덕배줄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등산로 같은데. 근데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봉우리 같은데, 요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은, 어디 언덕이죠? 계단이잖아요, 계단. 이게 어디 계단일까? 남산에 있는 그 계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어디냐, 그 강원도 저 꼭대기에 그 이승만 별장 가는데, 예, 거기에 있는 다리도 이렇게 계단도 있어요. 공포의 다리. 이거 올라가려 그러면 후달거려서 못합니다. 예. 그것도 자세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계단 가운데서 보면은 사다리처럼 보이지만 계단 왼쪽이나 오른쪽 반대편에서 보면 그 멀리 쪽에 있는 게 이게 대각선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것도 요령이에요. 그런 것도 찍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걸 찍을 수도 있고, 소나무 가지에 눈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예, 어떤 그림인지 대충 아시겠죠? 소나무에 이렇게 가지에 눈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곡물이 흐르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건 찍지 마세요.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도봉산 같은데 암벽 타는 거를 찍다가, 비 오고 난 날 날씨가 좋으니까 이런 계곡을, 이 암벽을 큰일 납니다. 막 바위가 굴러져갖고, 저번에 바위에 깔려갖고 바위에 맞아갖고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산악 사진은 또 전문적으로 찍는 사람이 있는데, 옆봉우리에 가서 봤더니 누가 이렇게 가더라 이거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찍을 수 있죠. 이거를 카메라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똑바로 피면 예쁘지가 않지. 자연은 그대로 놓고 찍는 거예요. 자연은 그대로 찍으니까는 이렇게 매달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건 뭘까? 이거는 보기 싫은 사진인데. 안 그래도 요즘 쩍쩍 갈라졌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의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고기가 말라서 이렇게 막 뼈가 앙상하게 보이는 그 환경에 관련된 사진으로 낼 수는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막 갈라졌지 않습니까? 갈라진 바둑판 구조라고 하죠. 이런 것도 이제 사진을 볼 수 있고요. 이건 뭘까? 저 어디 호텔 꼭대기에서 찍었나? 호텔 꼭대기 이런 데 올라가서 아래 어디 뭐 정선 어디 그 고추장 파는 어디 그런 데 가서, 예, 항아리 모양 같은 거 이걸 이렇게 찍으면 바둑판 구조처럼 보이기도 해요. 뭐 이렇게 찍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사선 구도도 있는데요. 공작 핀 거라든지, 이런 건 멋있죠. 여기 보면 누군가가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리고 여기서 누가 해탈하는 장면도 나오고,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이 나오고, 좋은 장면이 여기서 나오더라고. 그리고 누가 부르심을 받아갖고 왕이 되는 장면도 나오고, 예. 요런 거는 이제, 근데 여기 빛이 이렇게 갈라지죠? 근데 카메라로 찍은 빛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아요, 함부로. 요거는 조작을 할 수도 있어요,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어두울 때 찍으면 이렇게 보통 보여요, 찍혀요. 밝은 날 찍으면 안 나오고요. 어두울 때, 흐리고 어두울 때 빛이 이렇게 이제 태양이 조금 보이는데, 그거를 찍으려고 그러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찍어줄 때 이렇게 보통 찍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삼각구도 같은 것들을 사진에서는 참 좋아해요.
삼각형 구도. 예. 역삼각형 구도는 왠지 좀 불안스러워 보이죠. 삼각형 구도는 굉장히 안정적인 사진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행 다니실 때 어디 갔는데 저 멀리 섬이 있더라. 그러면 섬을 찍어도 돼요. 꼭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찍는 게 사진이 아니라 여행 다니실 때 이렇게 찍기도 해요. 마이산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돌탑 쌓아놨잖아요. 이런 걸 찍으셔도 되고요. 예. 근데 굳이 여기에 내 얼굴이 나오고 싶다. 그러면 내 얼굴을 이렇게 대고 배경으로 셀카로 찍어도 되겠죠. 여기 올라가서 찍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올라가는 사람 간혹 있어요. 길을 쓰고 올라가. 다 배려. 다 배려. 그리고 이 건물을 밑에서 찍잖아요. 건물 중간에 매달려 찍을 수는 없잖아. 건물 밑에서 찍으면 건물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편차가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건물이 이렇게 저런 건 아니죠. 저 위에는 좁게 만든 건물은 아닌데 사람의 눈에 시선이 그렇게 가는 거죠. 멀리 있으면 작아 보이고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응용한 사진이 있어요. 자,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여러분 63빌딩 아시죠? 63빌딩을 배경으로 찍고 싶어요. 어떻게 찍어야 돼요? 63빌딩이 다 나와야 돼. 자, 여기가 63빌딩 이렇게 있어요. 63빌딩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아니다. 반대로. 이렇게 되지. 이렇게. 예. 그러면 여의도 가면 63빌딩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람이 서 있으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앞에서 찍어줄 거 아닙니까? 63빌딩 나 보이냐 그랬더니 찍는 사람이 하는 말이 너 잘 보여. 63빌딩은 그러죠. 안 보여 그러죠.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뒤로 가서 찍어 그래요. 이 찍는 분 보고 뒤로 가서 찍으라 그래요. 이만큼 더 뒤로 오죠. 이렇게 뒤로 와. 좀 더 뒤로 온단 말이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63빌딩 보여? 아니 그럼 더 뒤로 가 그래요. 더 뒤로 가요.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되는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63빌딩 요렇게 있잖아요. 63빌딩 요렇게 있고 사람이 여기 서 있잖아요. 처음엔 여기서 찍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점차 이렇게 가 일로 여기서 찍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갖고 이제 찍으려고 봤더니 64빌딩이 찍히죠. 문제는 얘야. 얘 나는 넌 안 보여 이거요. 근데 이렇게 찍지도 못해요. 이렇게 찍으려면 강으로 떨어지거든. 그럼 63빌딩을 배경으로 찍으려면 어디서 찍어야 되느냐? 마포에 와서 찍으면 돼. 여의도에서 찍지 말고 마포 건너편에 와서 여기에 사람을 세워놓고 여기 사람을 여기다 세워놓고 찍는 거야. 그러면 요렇게 크게 각도가 맞잖아요. 그럼 63빌딩도 크게 나오고 나도 크게 나온다고. 대표적으로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에펠탑. 요즘 에펠탑 찍은 거 함부로 못 올린다 그러대 이젠. 에펠탑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는 또 벌금 낸다네. 근데 에펠탑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가관이야. 근데 그런 사진은 저도 만들 수 있어요. 저 어디 가면 송전탑 있거든. 송전탑. 그 송전탑 붙잡고 찍으면 에펠탑이라고 뻥쳐도 돼. 탑이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에펠탑 귀퉁이 붙잡고 찍으려고 보니까 나 보이냐? 보여. 에펠탑은 안 보여. 너 뒤로 가. 뒤로 가 했는데 문제는 옆 사람도 잔뜩 있잖아. 나 말고도. 그러니까 파이프 붙잡고 찍는 거야. 귀퉁이만 나온 거예요. 그렇게 왜 찍냐고. 에펠탑 보이면 다른 광장에 가서 뒤에 배경을 놓고 찍으면 되지. 그게 사진의 구도예요. 옆에서 보면 나와요. 옆에서. 여의도 광장에 가면 태극기 깃봉이 있단 말이야. 큰 거. 그거 붙잡고 찍는 거랑 똑같은 거지. 밑에 파이프 붙잡고 뒤로 가 그러면 태극기는 보이는데 나는 안 보이는 거지. 그럴 때 찍는 사람 앞으로 모델이 따라와야죠. 따라와야 돼. 그게
많이 실수하는 사진이고요. 그래서 또 대표적으로 하는 게 시골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그 덕수궁 담벼락에 쫙 붙어가지고 담벼락에 붙어갖고 사진을 찍어요. 그 자기 동네도 담벼락 많잖아. 거기야 덕수궁 돌담길이 담벼락이 좀 세련됐지만 그 담벼락 뒤에 등대기 붙여가지고 단체로 찍더라고. 그래갖고 야 잘 나왔어. 근데 그게 덕수궁인지 공사장인지 어떻게 하냐고. 솔직히 어떻게 찍어야 될까요? 그때는요 떨어져서 찍어도 그 담벼락은 똑같잖아. 떨어져도 담벼락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덕수궁 돌담길을 대각선에서 보는 거예요. 대각선. 담벼락이 뒤에 있으면 담벼락을 정면으로 찍는 게 아니라 측면에서 찍네. 측면. 그러면 돌담길이 S자로 보일 거 아닙니까? 아까 S자 구도 보여드렸잖아. S자 구도. 그렇게 해놓고 찍어야 돼요. 그러면 주변에 사람들도 있지만 돌담길에 위에 이렇게 모양도 있고 이렇게 정동길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찍어서 가져가야지. 덕수궁 저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정전 앞에서 입구에서 찍는 거랑 똑같지. 경복궁이나 덕수궁 들어가면 정전이 하나 있잖아요. 왕의 집무실. 그 입구에서 찍으면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흉하죠. 그러니까 뒷배경을 놓고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뒷배경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찍으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금강산 12,000봉 봉우리 올라가서 찍을 수 없으니까 배경으로 찍는 것처럼 그렇게 찍으시는 게 가장 예쁘게 나오는 사진이에요. 그거를 이제 틀리시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좀 어려운 사진 구도가 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3등분 구도라 그래서 3등분 구도.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얘는 어떻게 됐나 보세요. 돌. 이거는 뭐지? 노란 거? 유채? 그 다음에 하늘. 3등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물, 바위, 산, 하늘. 그렇죠. 이거는 초원, 그리고 하늘, 그리고 나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이 나무만 붙잡고 나무 기둥 붙잡고 찍을 수도 있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요령이 많이 필요한데 사진을 촬영할 때 배경을 놓쳐. 배경. 근데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요, 사진을 촬영할 때는 더하는 걸까요? 빼는 걸까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유명한 사진 작가들이 하는 말이 사진을 찍을 때는 다 담아서 찍을 생각하지 마세요. 다 비우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숲을 찍을 거냐, 나무를 찍을 거냐, 이걸로 얘기를 해요. 방금 전에 보셨던 사진은 이건 숲이에요. 숲이라. 그런데 여기 나온 전나무 기둥을 붙잡고 찍으면 그건 나무를 찍은 거고, 이 나무들이 울창하게 되어 있는 전체 배경을 찍으면 이건 숲을 찍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찍을 거냐, 일부를 찍을 거냐 하는 건데, 예.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는 뭐냐면, 이거는 나무가 아니라 숲이죠. 전체를 찍었단 말이에요. 전체. 근데 하늘도 있고 바위도 있고 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덕수궁에 가서 담벼락, 돌담길에 있는 담벼락에 딱 서가지고 찍으면 나무가 되는 거고, 그 곡선에 있는 정동길 그 곡선에 있는 모습을 담으면 숲사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숲이 예쁘고 어떨 때는 나무가 예뻐요. 특히 이렇게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제 기둥이죠. 기둥. 우리 옛날 건축물들은 뭐 99칸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요 기둥과 기둥 하나가 한 칸이잖아요. 한 칸. 예.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은요, 한옥식으로 집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방이 되게 작아요. 방이 뭐 20평짜리 10평 이게 아니라 한 칸짜리 구조냐 두 칸짜리 구조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숙소가 대부분 한 칸이에요. 한 칸. 그러니까 두 사람이 누우면 연인들 사이에 가면 좋은데 가족들끼리 가면 불편하지. 그때는 두 칸짜리 방을 써야 되겠죠. 예. 근데 이런 구도를 보시면 좌우가 똑같죠. 좌우가 똑같잖아. 이런 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다리 밑에 교각, 마포대교, 원효대교 이런 다리 있잖아요. 다리 밑에서 보시면 교각이 쪼르륵 똑같이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거 제일 정중앙에서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교각 왼쪽이나 오른쪽에 붙어서 찍으면 그쪽은 안 보이겠죠. 뒤 구조가 가려지고 왼쪽이 좀 펼쳐지게 보일 거 아니에요. 반대편이. 그렇게 해서 그런 구조를 찍기도 해요. 그래서 사진을 우리가 오랫동안 수업을 한다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이런 것도 많이 찍어요. 많이 찍는데 많이 찍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말씀으로만 드리는 거고. 우리 김밥 있죠. 김밥을 잘라가지고요. 그걸 이렇게 놓고 찍어도 예뻐요. 근데 요거는 뭐냐면 그 메인 스타디움이죠. 잠실. 우리 88 올림픽 했던 거. 그래서 위에는 이제 구조물에 있는 해가 바깥 하늘이 보이는 거고, 밑에는 이제 햇살에 의해서 명암이 이제 조절된 거죠. 그렇죠. 요거 굉장히 예쁘죠. 요런 거 찍으려고 그러면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려워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그 이슬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풀잎에 이렇게 이슬이 아침에,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갈 때는요 보통 새벽에 도착을 해요. 아니면 밤에 도착해서 한밤중에 찍든지 이렇게. 낮에는 안 찍어요. 낮에는 찍을 게 없습니다. 낮에는 태양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요. 탈모의 원인이.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그림자가 너무 강하게 내려와요. 낮에는 돗자리 깔고 밥 먹고 잡니다. 그리고 웨딩 촬영할 때도요, 신랑 신부인제 야외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한 8시부터 찍어요. 그래서 한 10시에 끝나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좀 한숨 자고, 그리고 한 3, 4시쯤에 또 찍고 그래야 돼. 해가 한 45도 각도로 안에 들어오면 찍으면 불편해요. 그림자가 조금 강하게 위에서 내려오면 안 이뻐요. 왜냐면 특히 신부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눈썹에다 힘을 줬는데 그거를 이제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그림자가 굉장히 심해요. 무서워요. 이제 확산판 같은 걸 이용해서 그림자를 이렇게 상쇄시켜 주기도 하지만은 또 뜨겁기 때문에 눈도 부시잖아요. 쉬어야 되거든. 근데 요 새벽에는요 영롱한 사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찍기도 하고. 근데 요거를 반 갈랐죠? 위아래로. 뭐 다른 사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기 뭐 인천대교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근데 문제는 이걸 찍으려면 배 타고 찍은 건가? 그래서 여기는 물이고 여기는 저기 하늘이고 반을 이렇게 자르면서 찍은 거죠. 예. 응? 하늘색이요. 해가 이렇게 내려갈 때쯤은 이렇게 뻘개져요. 이거를 해가 내려가는데 하늘이 파랗게는 안 나와요. 파랄 때는 낮에 파랗게 보이죠. 낮에 햇살이 좋을 때. 예. 요거는 그림자가 지금 왼쪽으로 가 있죠? 이 사람의 그림이 왼쪽에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오른쪽에 지금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데 그림자가 왼쪽으로 가 있죠. 만약에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삐쳐나갔다면 이 사람의 모델은 왼쪽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림자가 지금 왼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피사체가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자가 반대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사람이 이 사람을 찍을 때는 모델 보고 왼쪽으로 가세요라고 할 수 없으니까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가야지.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리고 지금 이분이 약간 왼쪽 방향을 쳐다보고 있죠? 몸이 틀어지기를. 몸이 틀어지기를 약간 시선도 왼쪽을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뒷모습을 봤을 때. 그래서 오른쪽에다 사람을 두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찍을 때 가운데 놓고 찍는 거예요. 가운데. 사람을 이렇게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뜩하니 놓고요. 이렇게 놓고 찍는 거. 이거는 위험한 사진이에요. 사진책 어디를 가도 보더라도 사람을 정중앙에 넣어놓고 찍는 거는요. 증명사진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다 두느냐? 어디다 두느냐? 다 사진은요. 자, 제가 3등분을 해볼게요. 이렇게 3등분. 화면에 3등분을 대충 했어요. 정확히는 않아도. 그러면 사람을 어디다 두느냐? 이 자리. 요 자리 있잖아요. 4등분, 여기 4개. 이 중에 어디다가 놓고 찍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정중앙이 아니라 측면에다 놓고 찍는다. 측면에다. 인물을 찍던 배경을 찍던 뭐를 찍던 간에 피사체,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키포인트를 이 4개 점 어딘가에다 놓고 찍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앙에다 놓고 찍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초점이 잡기가 어려워요. 중앙에 있으면 그냥 셔터를 누르면 가운데 뻑 찍히잖아요. 근데 측면에 털어져 있으니까 초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스마트폰은 손가락으로 터치하면 초점이 잡히지만 일반 디카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캐논에서 나온 제품 중에 어떤 거는요. 제가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요 안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뷰파인더라 그래서 보잖아요. LCD 화면 말고 뷰파인더로 보는데 제 눈동자가 피사체에 오른쪽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제 눈동자를 이렇게 추적을 해요. 카메라가. 그리고 나서 찍으면 초점이 따라가요. 눈동자를. 제가 화면을 피사체 밑을 쳐다봐요. 이렇게. 화면 안에 그 안에서 카메라로. 그럼 초점이 자동으로 내려가기도 해요. 그런 카메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초점 잡히는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서요. 초점을 잡고 나서 여기 있어요. 초점을 이렇게 고르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또록 돌리면 초점이 좌우 상하로 움직여요. 그래갖고 찍으면 돼요. 예. 이게 더 멋있게 나오지. 아무래도 뭐 우리 디카가 뭐 1600만 화소 무슨 뭐 2500만 화소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런 디카 못 따라갑니다. 이게 더. 그리고 카메라는 렌즈가 크면 클수록 사진이 잘 나와요. 렌즈가 크면. 뭐 대포만한 렌즈 같은 거 있죠. 스포츠 기자들, 사진 작가들 보면은 뭐 앞에 렌즈가 굉장히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찍는 이유가 셔터가 잘 눌려져요. 초점을 잘 잡아. 순간적으로 탁 잡아내거든요. 그냥 100m 결승전에 도달하는 선수들을 순간적으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스마트폰으로 찍으려고 그러고 일반 디카로 찍으려고 그러면 초점을 못 잡아. 눌렀는데 선수는 벌써 나갔어. 하도 빨리 달리니까. 오토바이 경주하는데 결승전에 오토바이가 착 지나가는 걸 찍어야 되는데 찍어놓고 보면 오토바이는 없어. 딴 데로 갔단 말이야. 근데 그런 고가의 렌즈, 대형 렌즈를 찍으면 뭐 8000분의 1초 뭐 이렇게 찍어내는 거예요. 뭐. 그리고 셔터를 딱 누르고 있으면 쫙 해가지고 막 순간적으로 몇십 장씩 찍어 제끼고 그런 카메라들이.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가 뭐 500만원, 1000만원, 어떤 거는 뭐 5천만원 하잖아요. 이유가 잘 찍어야 대박이 나는 거고 그래야 내가 또 돈도 벌 수 있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자동차 경주 결승전 찍는 게 아니니까 좀 여유 있게 찍자 이거지.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요런 장면 보세요. 요런 장면 많이 찍죠. 우리요. 어디 가면 나리꽃 같은 거 찍죠. 근데 지금 이 나리꽃의 오른쪽에 있는 얘 왼쪽에 있는 애
얘가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죠 지금요. 예. 이거를 정중앙으로 놓고 찍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정중앙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정중앙에 놓고 찍으면 좀 안 이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측면으로 좌우로 배열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예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고 나면 불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변이 지저분해 막 이런 거 찍으려고 했더니 누구 손도 보이고 그럼 이제 잘라 요 안에 부분만 잘라 이렇게. 사진 찍을 땐 좀 여유있게 찍는다 그래요. 주변에 누가 막 손이 나타나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찍고 그 부분 잘라버리면 되니까. 네. 요렇게 찍었는데 구도가 조금 안 맞아. 그러면 이렇게 잘라내면 되지. 지저분한 거 좀 잘라내면 되지. 그걸 우리는 트리밍이라 그래. 트리밍. 우리 사진 촬영된 거 나왔는데 안 이쁘면 가위로 막 잘라버리잖아 옆 사람. 골뱅이 쉬는 사람 잘라버리잖아 이렇게. 예, 그렇게. 핸드폰 동영상으로 자르는 기능이 있어요? 왜? 우리 스마트폰에서는 앱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컴퓨터로 가져오면 그럼 앱을 깔아야 돼요. 그런 앱이 있어요. 예. 우리 사진 보는 앱에서는 없고 이제 그런 거를 편집하는 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 사진을 잠깐 보세요. 주변에 발도 보이고 주변에 지저분한 것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잘라갖고 딱 이렇게만 만들었잖아. 깔끔하죠. 그렇죠? 근데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사람이 촬영된 모습을 자를 때는 허리 부분을, 관절 부분 있죠? 목, 허리, 종아리, 손모가지, 발음이 좀 그렇지만 손, 발, 관절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자르면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콘테스트에 냈는데 관절 부분이 잘려나갔어 이렇게. 그러면 탈락돼요 일반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로즈업을 하면 가슴반 이렇게 가슴 위로 찍을 수 있죠. 그때는 허리를 잘라야 되겠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있지만은 만세 하고 찍었는데 손목이 없어. 애들 찍을 때 엄마들이 실수 많이 해요. 와서 보면 뭔가 이상해. 그렇죠. 그 다음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막 얘기하고 재김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가족 누군가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벤치에 딱 앉았는데 벤치 뒤에 나무 의자 있잖아요. 의자. 걔가 내 목을 지나가 이렇게. 그것도 안 이뻐요. 그것도 굉장히 안 이쁩니다. 그래서 찍어주는 사람이 그걸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진짜 너무 지저분하죠. 발자국도 다 보이고 이렇게. 예. 부츠를 신었는데 한 사람은 모르고 급하게 신고 와서 슬리퍼를 신고 왔단 말이야. 그럼 너무 흉하잖아. 그때 잘라버려야지 뭐. 근데 요 발목에서 종아리에서 잘라버리면 흉하니까 이제 힙에서 이렇게 커팅을 한 거지. 그럼 다리 굵은 것도 안 나오고 괜찮죠? 예.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 많이 찍습니다. 뭐지? 고드름 얼려 있는 거 이런 것도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어려운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사진을 찍을 때 노출이라는 게 노출이는 빛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게 노출인데, 빛이 많이 들어가면 허옇게 나오고요. 빛이 적게 들어가면 검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강의실은 어두워요? 밝아요? 이 강의실은 어둡죠. 그럼 이 강의실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둡게 나올 거예요? 밝게 나올 거예요? 밝게 나와요. 이 화면 여기보다. 근데 이 밖에 나가면 되게 밝지요. 근데 사진 찍어보세요. 그 밝은 게 다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 밖의 배경보다 어둡게 나와요. 사진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데 가서 찍으면 밝게 나오고 밝은 곳에 가서 찍으면 어둡게 나와요.
그러면 어두운 데 가서 찍었는데 어둡게 찍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어려워요. 카메라는 기본이 자동이에요. 그래서 실내에서 사진 찍잖아요. 어두우니까 밝게 만들어줘야 돼. 기본은 막 해줘야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후레쉬가 번쩍 터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후레쉬가 터지면 안 되는 공간들이 있어요. 첫째, 애기들이 신생아가 집에 있잖아요. 근데 신생아가 누워있으니까 삼촌, 이모, 고모들이 와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쁘다고 막 찍는데, 애기가 놓여있는 방에는 커튼을 좀 쳐놨거든요. 햇살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둡단 말이야. 근데 후레쉬가 번쩍번쩍 터지면서 애기를 찍어요. 심지어 잘못하면 실명됩니다. 어른들은 눈을 깜짝거리지만 애기들은 그런 기능이 없어요. 신생아들은. 그러니까 그 밝은 불빛이 동공을 다 타고 들어가요. 그러면 동공 상해요. 그래서 애기들, 신생아들은 절대로 사진을 찍게 하면 안 돼요. 대신에 후레쉬 꺼! 이래야죠. 후레쉬 끄고 찍는 건 괜찮아. 번쩍거리지 않으니까. 두 번째, 박물관. 박물관은 유물이 있잖아요. 유물. 유물이 번쩍거리는 불빛에 의해서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사진 못 찍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공연장이에요. 공연 한참 하고 있는데 번쩍번쩍거리면 안 돼요. 공연을 못 해요. 이게 어디까지 공연장이냐? 유치원의 애기들 학예회 하는 것도 공연장이에요. 근데 엄마들이 어때요? 앞으로 막 쫙 피쳐나가가지고 내 새끼 이쁘다고 막 찍죠. 그래갖고 뭐라 그래?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거기서, 그래, 거기서. 별 주문을 다 합니다. 애가 어쩔 줄을 모르죠. 그리고 이제 뒤에 엄마가 찍으려고 그러면 막 못 찍게. 내 애부터 찍어야 되니까. 그건 폭력입니다. 폭력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진을 이제 우리 애들 학예회 때 찍으러 가잖아요. 그럼 비켜줘요. 제가 찍으러 나가면, 카메라 들고 나가면 비켜줘요.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가 크거든. 그러니까 업자가 온 줄 알고 비켜줘요. 비켜달라는 얘기 안 해도 비켜줘, 알아서. 그리고 하는 말이, 한 장 찍는데 얼마예요? 또 물어요. 그러면 학부모인데요. 그러면 이제 속았잖아. 에이씨. 그럼 우리 애도 하나 찍어달라. 그럼 찍어주죠. 뭐 그 돈 받을 게 뭐가 있어? 찍어서 메일로 보내드리면 되는 거지. 예.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도 저 어릴 적에 찍으셨잖아요. 저 졸업식 때. 그러면 다 무사 통과. 카메라 들고 나오면. 카메라 캠코더도 방송국에서 쓰는 ENG라고 있죠. 큰 거 카메라 출동하면 그거 있거든요. 그거로 찍으면 조명도 이렇게 앞에다가 전기 연결해서 조명을 딱 하고 찍으면 옆에서 다 비켜줘요. 알아서. 그러면 이제 쫙 찍고 이제 가면 저기 어느 방송국에서 하는, 어느 방송국인 집에서 왔지. 예. 그래서 우리 애들 장면 찍고 이제 집에 오고 이렇게 좀 편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가의 카메라들은 노출을 마음대로 조정이 해요. 근데 우리 카메라도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 아까 그 들어가서 환경 설정에 들어가면 노출 보정이라고 있어요. 노출 보정. 예. 노출 보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밝기를 조절하는데 플러스로 해주면 뭐죠? 밝게, 마이너스로 하면 뭐가 된다? 어둡게 하는 거예요. 카메라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도 노출 보정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후레쉬를 번쩍번쩍 터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찍었더니 어둡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노출 보정을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해 가지고 찍어보세요. 찍으면 여기 보이니까. 그리고 안 찍어도 보정을 누르면 밝게 어둡게 보여요. 화면 자체가. 그리고 착각 찍으면 돼요. 그렇게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어두운 데서 밝은 데를 향해서 찍는 거나 밝은 곳에서 어두운 데를 향해서 찍으면 사진이 엉망으로 나와요. 이걸 잘 찍을 줄 알면 실력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뭐 한두 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두고두고 우리가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사진 촬영하는 것도 좀 설명드리고 인물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가가 있잖아요. 창가에서 찍는 것도 연습해보고 후레쉬를 끄고 찍기도 해보고 또 아까 그 보정을 또 조절하면서 찍어보는 것도 해봐야 되고 하는 걸 설명해 드릴 테니까는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할게요.